그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형 로비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환자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불려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병원 안내방송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볼일에 바빴습니다. 그 누구도 로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할머니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되고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민트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이미 빛이 바랬고 신발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듯 낡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현대적인 병원의 분주함 속에 잊혀진 과거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체구는 이미 나이와 고된 삶으로 인해 굽어 있었고 주름진 손은 떨림을 감추려는 듯 치마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금씩 떨리는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노쇠한 다리는 할머니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할머니의 천천한 걸음걸이는 마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려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전화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손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시 놀란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자신의 업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지만 직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낡은 한복과 주름진 손을 무심히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전화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전화하시려면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를 찾으세요. 저는 지금 바빠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직원의 차가운 어조와 무관심한 태도는 할머니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변의 시선들이 점차 할머니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도움이나 관심이 아닌 단지 호기심과 불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노숙자 같아 보이네. 전화기도 없이 어떻게 병원에 왔대? 또 뭐 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병원 로비 전체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낡은 한복을 입은 가난해 보이는 노인만을 보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줄 가치가 없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의 상처를 감추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서서 안내 데스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덜 미치는 대기실 구석에 빈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운 모습은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한복 치마를 꽉 쥐고 있었고 흐린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길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계속했고 아무도 할머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한복과 주름진 손 뒤에 한 인간, 한 이야기,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병원 출입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음, 환자를 부르는 방송 소리, 군중의 대화 소리에도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자에 대한 걱정,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공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할머니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힐끗 바라본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 할머니는 왜 전화기가 없는 거지? 전화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다니.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할머니를 모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농담인 것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지와 무감각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거의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심만 들을 듯한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어떻게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게 가능하지? 분명히 전화기를 빌려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누가 저런 말을 믿겠어?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연민이 결여된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모두 할머니가 사기꾼이 아니라 단지 가족과 연락하려는 약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항의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내면에서는 고통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장 아픈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버림받은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가치 없게 여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회가 더 이상 자신을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조차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으며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강인함의 힘이 서서히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대신 그는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멈춰서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오래 계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흐리찬 눈에서 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젊은이, 전화 좀 빌려주겠나? 손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손자를 잃어버렸어. 할머니의 말은 공기 중에 가볍게 울렸지만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그저 인내심 없이 할머니를 흘끗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빌려드릴 전화기 없어요. 이 병원은 당신이 뭐 이상한 짓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침묵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실망감이 조용히 할머니의 눈빛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잔인한 말과 시선이 할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차가운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다가와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할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약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간식을 든 채 엄마와 함께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휴대폰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명확한 관심과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과는 달리 소년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엄마의 손을 끌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할머니께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엄마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친절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따라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 빛을 본 것처럼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고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그저 전화 좀 빌려서 손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것뿐이야. 엄마는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인간의 친절함과 선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주변에 너무 많은 차가움과 무관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함도 존재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사의 말을 전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손자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결이었고 가족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할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에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할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야.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단다. 네가 와서 할머니를 데려갈 수 있겠니? 그것은 짧지만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비록 사회가 무감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소년과 그의 엄마 같은 사람들, 즉 친절함과 선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할머니 옆에 서서 순수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깊은 공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친절함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 특별한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 단지 떨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년은 그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친절함, 선의, 사랑에 대한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 로비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자동차 한 대가 혼잡한 도로를 빠르게 지나 병원 입구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급한 브레이크 소리가 울려 퍼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 차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반짝였고 그의 태도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고 눈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병원 로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많은 서류와 가방을 든 2명의 비서가 바쁘게 따라와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남자는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여기 계세요? 아침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하고 세련된 모습의 이 남자가 그 할머니를 찾아 서두르고 걱정하고 있다니. 이야기는 이제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입가에 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저 병원에 간단히 검진받으러 왔는데 연락할 방법을 몰랐단다. 사람들이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더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의 얼굴은 걱정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주변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할머니께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았다고요? 제 어머니는 단지 한 통의 전화만 필요했는데 모두가 거절했습니까? 병원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군중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회피했습니다. 할머니를 거절했던 안내데스크 직원은 이제 창백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셨습니다. 어머니는 국내 최대 자선재단의 설립자이며 이 병원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셨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요? 그 말에 병원 로비는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노숙자도 사기꾼도 아니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저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들에게 화내지 마라. 할미는 늙었고 아무에게도 화내지 않는단다. 할미는 그저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랄 뿐이야. 그것이 할미가 어릴 때부터 널 가르쳐 온 거야. 기억하니? 그 부드러운 말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랑과 관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친절함과 도움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소중히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아무도 할머니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록 아프고 서글펐지만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처음에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입술로 사과의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죄책감 가득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사과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전에 할머니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던 한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비웃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이었고 단지 할머니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 우리의 무심함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임을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여성, 바로 안내 데스크 직원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느끼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마치 자상한 어머니처럼 그 여성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깨닫고 고치는 거야. 할미는 널 탓하지 않는단다. 그 말은 깊은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난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친절과 선의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일상 속에서 나눠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나자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나이 들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노나 원망 없이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병원 직원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들이 충분한 친절함과 공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안내데스크 직원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각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의 많은 사람들, 의사부터 간호사, 경비원까지 모두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부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 존중과 친절, 이해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후 같은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은 그날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노인 환자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친절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행동일 뿐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개입하지 못했던 한 젊은 의사 역시 이제는 병원의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바라만 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야.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어. 젊은 의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슬픈 기억으로만 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넘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함이 단지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모든 행동에서, 모든 말과 모든 몸짓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용서, 관용, 그리고 조건 없는 친절함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 덕분에 한때 무심했고 할머니를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노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에 대한 상기입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첫째, 관용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분노하기보다는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친절함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친절함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하더라도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나이가 삶의 유용함을 주는데 장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셋째, 공감과 이해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넷째, 공동체 내의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은 세대를 연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세대 간의 관계는 자녀와 손자, 손녀로부터의 관심과 존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여섯째, 아이들에게 친절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친절함, 선의, 책임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친절함, 관용, 공감의 힘에 대한 상기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삶의 빛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전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을 떠난 후 그녀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삶과 차선 사업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할머니의 일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겪었고 가족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받은 도움을 항상 기억했고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미소는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게가 성공하자 그녀는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했고 결국 대규모 식품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부를 향한 진정한 목적은 항상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다양한 자선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의료시설 건립, 교육 프로그램 후원, 노숙자 쉼터 설립 등 그녀의 손길은 사회 구석구석에 닿았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녀의 대규모 기부로 새로운 암치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할머니의 단순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 구입한 동일한 한복을 계속 입었고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비녀를 착용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질적인 소유물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또한 할머니의 아들 김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엄격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혼자 병원에 가기로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고 병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현대 기술은 그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필요했던 것은 간단한 친절함 뿐이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국가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노인을 대하는 방식,
특히 가난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할머니의 친절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학생들은 지역 요양원을 방문하거나 노인 이웃을 도왔습니다. 정부도 이에 반응했습니다. 국회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도시 전역에 친절함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벤치들은 낯선 사람 사이의 대화와 연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들은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친절함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환자의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영된 지 1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병동을 열었습니다. 이 미자 노인 케어센터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은 모든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90번째 생일에 그녀는 나라 전체에 생방송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친절함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의 소망은 모든 한국인이 서로를 보살피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밝고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은 그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노숙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식당 주인들,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위안의 말을 건네는 낯선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친절함,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한국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 생활의 바쁜 흐름 속에서 종종 잊혀져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가적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할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헌사는 바로 그날 병원에서 할머니를 도왔던 소년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보았을 때 단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친절함의 힘에 대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었고 저는 그녀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단지 그녀가 기부한 돈이나 세운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친절의 물결,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영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작은 행동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 교과서의 일부가 되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친절함과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매년 할머니의 생일은 국립친절함의 날로 기념되며,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무작위 친절의 행동을 하도록 권장됩니다. 할머니가 그날 병원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차별은 국가적 변화와 사회적 학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경험은 수백만의 삶을 개선하는 운동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오래된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친절함은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영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녀가 그날 병원에서 단순히 전화기를 빌리려 했을 때 그녀는 국가를 변화시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더 넓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당신은 결코 그들이 무슨 배틀을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친절함이 세상을